좋은 아침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이슈 한보인이 전합니다. 먼저 9월달부터 전리성 초음파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기사 내용이 보입니다. 대조적으로 금융소득발 건보료 폭탄에 대한 기사 내용, 앞으로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매우 중요한 자산관리 한 부분을 또 차지할 것 같아서 기사를 같이 가져와 봤고요. 재택 관련 기사로는 지난주에 통과된 연금개혁의 호재를 입어서 브라질 국채가 쌈바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 또 반대로 이제 금리 연경 DLS 투자자들이 앞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피싱을 자동적으로 걸러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달부터 9월 달부터죠. 초음파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게 이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까지 이제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해서 5에서 16만 원이었던 그 검사비가 2에서 6만 원 수준으로 낮춰질 거라고 보이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문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기사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그만큼 그 부담에 대한 이제 재정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튼 이러한 검사가 뭐 이제 반복 검사라든가 또는 단순 검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이제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발 건보료 폭탄, 말 그대로 건보료를 매기는 그 기준이 금융소득 2천에서 그 밑으로 떨어진다, 1000에서 2000 사이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를 이제 잘 들어줬는데 금융소득이 1800이고 사업소득이 1800만 원인 은퇴생활자가 지금은 사업소득만 잡히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000에서 2000 사이로 부과 대상이 되게 되면 일단 3600이 잡히죠.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피부양자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바로 전환이 된다면 뭐 월 34,570원으로 부담이 안 되는데 이 이제 피부양자, 이제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 5억짜리 집이 있고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보험료가 월 21만 8천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큰 지금 폭탄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말들이 많고 당연히 대상자들 엄청나게 말들이 많겠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사실 재산소득과 이제 살아가는 이제 실제 그 금융소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과거에 그 뭡니까 뭐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것처럼 분명히 이게 이제 정답은 없지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을 해소해 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기서는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건 조세협약 때문에 뭐 배당소득이나 이사소득, 환차 이런 것들이 다 비과세가 되니까 이러한 소득의 금융소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ELS를 투자할 때도 뭐 되도록이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 안전한 것을 통해서 수익이 한꺼번에 그 몰빵되는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라든가 장기저축성 보험에 비과세를 이용한다라든가 뭐 ISA를 이용해서 이 소득을 비과세를 만들거나 수익을 나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전략들이 앞으로 이러한 대상자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자산관리 전략들을 고객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연금개혁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금개혁이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면서 금융시장에 호재를 불어넣었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그 이제 그 성적이 매우 좋아지는 거죠. 결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국채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좋은 투자처로 자리 잡는 거고 여기에다가 늘 브라질 국채 하면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뭐 환율인데 헤아라 가치도 안정을 찾다 보니까 당분간 투자 위험도 떨어지면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좋은 그 호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는 뭐 PB센터에서는 추천 자산 1위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바닥이 이제 뭐 1900이냐 1850이냐 뭐 점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1900까지 갔기 때문에 개미들은 바닥으로 보고 있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액티브 펀드에서는 한 달에 약 3,800억 정도가 빠진 데 반해서 지금 ETF에는 상장지수 펀드에는 그 최근에 1억 넘는 돈이 개미들로부터 유입이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바닥이 어디냐는 알 수 없지만 바닥이 근접했다라면 매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언제까지 이 자금을 그 투자할 것이라는 투자 기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본다라면은 뭐 당연히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라고 여기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시기를 장기적으로 준다면 어차피 시장은 순환하고 떨어졌으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니켈 뭐 지난번에 금, 은, 백금 이렇게 3대 원자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이제 공급량을 많이 이제 쥐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쥐어버리니까 최근에 올해만 해도 47%, 최근 7월에는 23%까지 8월에는 7% 넘게 니켈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켈 ETN이 그만큼 좋은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전기자동차 협으로 만들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금지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니까 니켈 투자에 대한 이제 니켈 가격 상승으로 니켈 투자에 대한 좀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DLS 투자, 금리 환경 DLS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DLS나 ELS나 어떤 거에 투자하느냐가 기준이 좀 다를 뿐이지 투자 방식은 뭐 아시다시피 동일합니다. 어떤 구간을 두고 여길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DLS가 지금 이제 폭탄으로 떠오른 상품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상품이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돼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금리가 만기 때 행사 가격인 마이너스 0.32% 이상일 경우는 4.2% 수익을 받고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손실 배수가 333배를 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기 때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6.2% 이하면은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까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만기 때 그 금리에 따라서 손실 배수가 이제 달라지는데 무튼 최근에 독일 국내 10년물 금리 전망을 0.5에서 마이너스 0.65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손실배수 333배짜리 0.62보다도 밑으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의 ELS와는 달리 DLS는 만기가 4, 6개월로 짧다 보니까 ELS처럼 길게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뭐 이제 바이오 시장 망가진 거 아시죠? 신라제지나 셀트리온. 그래서 ELS 종목 중에 셀트리온을 담은 종목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을 수 있다. 이제 녹인 배리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그 녹인 배리어가 이제 50%니까 괜찮은데 이것도 그래도 위험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ELS 투자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피싱에 대한 것들 참 우리도 보면 저거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냐, 저거를 왜 당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피싱 지금 피해액이 그 4,400억이고요. 지난해 평균 매일 134명이고요. 1인 아니 총 12억 2천만 원 매일 피해를 본다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피싱을 하냐면, 사기를 보는 게 일단 수사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출 빙자, 대환 대출 빙자, 그 다음에 자녀 납치,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도 당하신 분들을 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걸러준다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통화 내용을 계속 받다가 이게 딱 아니다 싶으면, 이게 피싱이다 싶으면 전화에 대해 이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주는 건데,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경험이 많아지면 계속적으로 이제 걸르는 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범 운영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거의 80%까지 걸러낼 수 있고, 데이터가 쌓이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IBK 피싱 스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부모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쓰시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슈에 대한 그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